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척추내시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동화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도 이제 척추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오늘 어떤 치료를 하는지 내시경 치료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이제 놀러도 가시고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피고 할 텐데, 하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하신 분은 다니시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같이 띄워주시면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 다녀왔고요. 저는 2박 4일 일정으로 아주 짧게 다녀왔는데, UCLA고요. UCLA의 이제 메디컬 스쿨이 데이비드 게펜 스쿨이고, 거기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척추 내시경 수술하는 잘하는 사람 4명이 가서요, 강의도 하고요. 사채를 이용해서 수술 실습도 가르쳐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4명이 같이 갔고요. 척추 내시경 수술만큼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한다. 탑 리더 그룹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강의만 바로 하고 진료 일정 때문에 바로 귀국을 했거든요. 뭐 관광하고 이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뭐냐? 척추가 전방으로 전이돼서 뼈가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원인이 뭐냐? 척추가 노화가 되면 척추의 뼈의 관절이 약해지면서 척추뼈가 어긋나면서 밀리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게 바로 퇴행성 변화고요.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디 산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외상이 있으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척추분리증이라는 선천적 병변이 있게 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척추 전방 전이증이 뭐냐?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뼈가 어긋난 거예요. 이게 뼈가 어긋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뼈가 어긋났으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에서 엉치랑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엉치랑 다리까지 너무 아픈 거거든요. 이러면 오래 걷기가 힘들고 일하시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단계가 있어요. 암에서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듯이 여기서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우리가 허리뼈를 25, 50, 75, 100 이렇게 4등분을 해서 25%까지 어긋나면 1단계, 25% 이상 어긋나면 2단계, 그 다음에 50% 이상 어긋나면 3단계인데, 실제로 3단계, 4단계 환자는 거의 없고 2단계만 돼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제 2단계 때 보통은 이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으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증상이 어떠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조금밖에 있지 않은 10% 미만인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난 별로 안 아픈데 뭐 어쩌다 한번 허리가 아팠는데 그 정도인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게 1mm, 2mm 더 진행이 되면 무증상이 아니라 이제 허리가 자주 아파요. 처음에는 가끔 아프다가 허리가 자주 아프고요. 뭐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러면 허리가 아파서 2, 3일 고생했다 이런 일이 생기고, 거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또 엉치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엉치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다리, 발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증상이 없다가 허리만 아프다가 허리 밑이 엉치, 둔부 쪽이 아프다가 더 심해지면 다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발목, 발바닥까지 저리고 땡기고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오래 걷기가 힘든 거예요.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협착증 증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행이 뭐냐면 잘 걷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앉거나 기대서 쉬면은 다시 좋아져서 또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오늘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 정거장 정도는 사실 버스나 전철을 안 타고 걷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뭐 비용을 떠나서 그걸 타고 또 뭐 기다려서 가느니 그냥 한 정거장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정거장을 걸어가는데 보통 쭉 걸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 어르신분들도요. 하지만 그게 허리나 다리가 아파서 몇 번을 쉬었다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척추 전방 전이증 증상이 심한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증상으로 협착증에서도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잘 걸으십니다. 그냥 진짜 2, 3km도 걸을 것 같은데 불과 이제 100m도 못 걸으셔서 다리가 저리고 땡기면 그럼 어디 앉을 때를 찾아요. 그래서 앉거나 좀 기대서 쉬시면 이제 살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헐적 파행이라 그래요.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거리를 2번, 3번 나눠서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의자를 찾는다. 모든 게 다 의자로만 보여. 왜냐하면 자꾸 걷다가 앉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가 가장 많은 원인이지만 척추 분리증이 있거든요. 척추 분리증은 척추가 딱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뒤에서 연결해주는 궁엽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선천적으로 보통은 붙지 않는 거거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근데 서서히 진행을 해서요. 보통은 나이가 40대부터 보통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면서 척추 분리증이 있던 부위가 이렇게 더 분리가 되면서 척추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이 돼요. 안타까운 거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 데뷔하거나 이런 입단할 때, 실업팀으로 입단할 때 허리 검사하다가 이게 발견되면 입단을 못하는 경우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진행하지 않고 약 15%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허리가 뚝 분리된 게 아니라 척추 궁엽부라고 척추를 잡아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궁엽부 결손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진행해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던 분들도 있고요. 이제 군대 갈 때 허리가 아파서 한번 검사해 봤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나 우연히 허리가 아파서 검사했다가 척추 분리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40대, 50대에 척추뼈가 살짝 어긋나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말이 한자라서 어려워요. 근데 전방, 후방이 있잖아요. 전방으로 전이됐다라는 얘기예요. 후방 전이도 있고요. 전방 전이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어긋났는데 전방 쪽으로 밀리면서 어긋난 거를 전방 전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궁엽부 결손 척추 분리증이에요. 그래서 뭐 연예인 누가 척추 분리증으로 뭐 공익을 판정받네 이런 기사를 한 번쯤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궁엽부라는 데인데 여기는 매끈하잖아요. 여기도 매끈한데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척추 분리증 또는 궁엽부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척추뼈가 30대 또는 40대 이후에 점점 진행을 해서 척추 분리증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뼈가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수술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제 예방과 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셨던 분은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루틴으로 허리 아프니까 무조건 엑스레이를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자주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는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허리만 아픈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거든요. 무슨 시술을 한다던가 주사를 한다던가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예방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이게 더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치료나 재활치료를 저희가 권유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치료를 처음에 합니다. 비수술 치료죠. 사실 저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시술을 권유드린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보통 그냥 주사 치료 정도를 권유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 좀 하시라고. 재활도 어느 정도 하시면 개인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에 대한 통증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방사통이 있는데 허리 통증이 주인 경우에는 허리 후관절 주사, MBB라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마 치료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MBB 딱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사통이 엉치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신경치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쪽에다가 약을 뿌려주는 신경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럼 수술을 언제 하느냐? 수술은요,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는데도 너무 아픈 경우, 그 다음에 아까 간헐성 파행이 있는 경우, 한 정거장을 충분히 한 번에 쭉 이어서 걸어가질 못하고요. 계속 가다 쉬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데, 옛날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은 내시경으로 못한다 그랬어요. 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이내에는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수술의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을 함부로 남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환자분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그냥 경험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소염 진통제 이런 약을 잘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아주 권유하는 건 아닌데 브레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브레이싱은 보조기예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큰 아주 비싼 보조기 말고요, 그냥 얇은 보조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그 코르셋이라는 보조기가 있어요. 그게 여자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르셋이라는 보조기 정도를 해주시면은 허리 통증에 굉장히 좋고요. 특히 장시간 비행기를 오래 탄다든지 아니면 기차나 이런 거 오래 타실 때 하고 타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저의 경험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2단계 이상으로 어긋났을 때 척추뼈가 2단계 이상, 25% 이상 어긋난 경우는 꼭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6개월 또는 12개월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를 찍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긋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슬리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어긋나는 분들은 나중에 너무 뒤늦게 수술하면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또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허리 통증이나 방사통이 지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치료 원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술을 권유드리는 겁니다. 그냥 저의 경험상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주관적인 지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점점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점점 더 어긋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불안정성이 굉장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수술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거창하게는 우리가 다이나믹 엑스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나믹 엑스레이가 거창하거나 비싼 검사가 아닙니다. 아마 허리 때문에 엑스레이 찍으러 이제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면과 측면 엑스레이를 찍고요. 또 어떤 걸 찍냐면, 허리를 숙였다 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찍어보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이나믹 엑스레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이분은 4번, 5번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이거는 허리를 숙였을 때, 이거는 허리를 뒤로 폈을 때 찍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허리가 불안정하신 분은 앞쪽으로 숙이면 더 어긋나고요. 뒤로 하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하면은 허리가 더 어긋나고, 뒤로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확대해서 표시를 해봤어요. 허리를 숙였더니 더 어긋나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2단계 직전까지 어긋나고, 뒤로 하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숙이면 더 어긋나고, 뒤로 하니까 굴곡신전하면 우리가 더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허리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세그멘탈 인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레지던트나 전공의 또 학생 때도 이거를 꼭 이제 물어봅니다. 이 환자는 불안정하냐? 네, 불안정하다. 이렇게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다.
허리가 자꾸 미끌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수술할 때 유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허리를 잡아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이 경우를 잘 보시면 허리를 숙이면 더 어긋나고요. 뒤로 하면 맞춰져요. 네. 숙이면 어긋나고 뒤로 펴면은 맞춰지거든요. 이걸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 감압술만 하면 이게 더 점점 더 어긋나서 결국은 유압술로 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유압술을 하지 않고 단순 감압술만 하면 수술을 힘들게 받았는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척추병원 가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찍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는 불안정성, 인스테빌리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치료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MRI를 가져오신 환자분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와주셨거든요.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대부분 MRI를 가지고 오십니다. MRI를 또 찍진 않아요. 아주 오래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제가 가끔 환자분께 엑스레이 좀 찍어보자고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왜 찍냐? 이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찍어서 불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4, 5번에 척추 전방 전이증, 딱 봐도 4번, 5번 뼈가 밀려 있어,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핀을 넣어야 돼요. 수술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수술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정확하고 제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수술할 때 뒤에 한 20cm 쬐습니다. 진짜. 저 레지던탈 20년 전 때는 20cm 쪘어요. 쬐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합니다.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놓고 핀 넣을 때만 조금 절개해서 핀을 넣거든요. 그러면 핀 수술 부위를 이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의사는 이렇게 수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환자분 회복이 빠르고요. 수술 후에 통증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절개 수술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미경 최소절개 수술법도 할 수 있고요. 척추내시경 보조 유압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만큼만 절개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 부위 통증이 덜해요. 물론 첫날은 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다음 날만 되면 훨씬 수술 부위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도 되게 빠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수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수술할 때 출혈이 많은 수술들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혈을 해야 돼요. 근데 수혈 받기 싫으시잖아요. 왜냐면 막 수혈 때문에 에이즈를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출혈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통증도 적고, 그다음에 이 흉터도 작아서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출혈이 적어서 수혈을 안 합니다. 무수혈 수술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하면은 수혈 안 하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두 분절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불안정성이 없다 하더라도 2단계 이상, 25% 이상 이제 많이 어긋난 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 2, 3,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유압술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수술할 때 유압술로 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 전 수술인데 완전히 맞아졌죠.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한 경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할머니셨어요. 정말 수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때로는요 이게 잘 맞춰지지 않으면 위아래로 그 척추 고정 부위를 이렇게 넓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분절 유압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어긋난 뼈가 맞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분인데, 이분도 내시경 보조 유압술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긋난 뼈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핀 넣을 때만 조금 더 피부 절개를 해서 최소 절개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수술 잘 끝나서 잘 다니십니다. 산에도 다니시고요. 이렇게까지 어긋난 거를 완전히 맞춰놨죠. 근데 무조건 핀 넣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정성이 있거나
점점점 더 어긋나거나 또는 그 2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핀으로 고정을 하지만 유압수를 하지만 지금 연세가 뭐 85세, 이 환자 같은 85세신데 왼쪽 다리가 아프고 내과약을 한 주먹 드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은 유압수를 못하죠. 마취가 수술의 위험성보다는 마취가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4, 5번에 1단계 척추전방 전이증인데 여기가 완전히 신경통로가 막혔어요. 게다가 추간공까지 막혔거든요. 사실 이분이 70대나 80대 초반만 됐어도 저희가 유압수를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릴 텐데 내과 문제도 심해지지. 이러니까 마취 위험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협착증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의 목표를 70% 정도, 7, 80% 잡고요. 우리가 내시경 감압술만 했어요. 핀 안 넣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생각보다 불안정성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핀 넣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신경통로 넓히고 추간공을 최대한 넓혀놨습니다. 좀 보시기에 조금 아쉽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하기 때문에 추간공 확장술, 중심관 확장술을 내시경으로 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추간공 쪽에는 두꺼워진 추간공 인대를 제거해서 넓힌 거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었지만 훨씬 낫다. 아우 살만하다. 나 이제 친구분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놀러 갈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되셔서 지금까지 재수술 없이 2년 이상 경과하신 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분도 척추 전방 전이증 1단계예요. 4, 5번 보시면은 어긋나 있잖아요. 근데 불안정성이 없어요. 불안정성이 없으면 우리가 핀을 넣을 이유가 굳이 없죠. 보시면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감압술만 합니다. 지금 이분은 전에 골절도 있었고요. 연세도 70대 후반이신데 3, 4번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두 군데에 협착증이 있었거든요. 이분 당연히 핀 넣지 않았고요. 두 군데 협착증만 내시경으로 풀어드렸어요. 수술 시간도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피부 절개도 굉장히 작게 했죠. 내시경으로 감압술만 했던 경우고요. 하지만 이 어머님 경우는 수술 후에 뼈가 더 어긋나지 않도록 재활치료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조금 받으시라고, 길게 받으시라고 말씀 안 드리죠. 짧게 받으시고 개인 운동 꼭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어긋나느냐. 체중 관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뚱뚱하신, 풍채가 너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살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냥 담배 냄새가 중간에 진료실로 들어올 때부터 펄펄 나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감압술만 한 경우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 어리게 말씀드려요. 이번엔 감압술만 했지만 담배 꼭 끊으셔야 되고 뱃살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필요하면 비만 치료 같이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환자분인데 협착증만 있는 경우, 협착증만 치료하는 거예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지만 불안정성이 없으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재활이나 개인 운동으로 관리하고 협착증만, 동반되어 있는 협착증만 내시경으로 이렇게 뻥 뚫어주면은 훨씬 다니기가 쉽고요. 또 하나의 또 장점이 뭐냐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척추 불안정성은 없지만 협착증이 심하면 운동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내가 운동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협착증을 풀어주게 되면 운동을 잘하시게 되거든요. 운동을 잘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 좋아지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더 어긋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적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불안정성이 없고 협착증만 있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협착증만 풀어주는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수술해요. 이 수술은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혈도 거의 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두 부위가 안 좋았던 분이에요. 3, 4번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4, 5번은 이분도 협착증만 있었거든요. 오래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여행 가기도 힘들고 놀러 가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불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철심을 넣는 그런 유합수를 핀 고정수를 하지 않고 신경 통로만 이렇게 넓혀 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니까 핀을 넣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그 말도 맞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찍고 불안정성이 없어서 내시경 감압술만 시행을 했고 많이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두 부위가 이게 3, 4번, 4, 5번 굉장히 신경 통로가 좁았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넓히는 수술을 했고요. 지금 잘 다니시고, 네, 제가 얘기 듣기로 둘레길이 꽤 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거기를 다 완주하셨다고 전에 오셔서. 물론 좀 아프실 때는 가끔씩 약은 드십니다. 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핀 넣는 수술은 저도 가급적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를 쓰고요. 재활이나 통증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결국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하는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척추 불안정성이 있거나 2단계 이상의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점점 진행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유합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원인이 단순 노화가 아닌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척추 유합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단순 감압술만 한 경우 거의 제 생각엔 90% 이상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더 어긋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양방향 내시경 보조 유합술의 장점이 뭐냐?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수술 부위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회복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최근에 하나 제가 더 장점을 말씀드리면 수혈을 하지 않아요. 출혈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최근에 제가 근 5년 동안 그 수술하고 수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레지던트 때만 해도 한 두 부위 유합술을 하면 은근히 항상 수혈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수술 기술들이나 기구들이 발달해서 무수혈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요, 이렇게 많이 째기 때문에 수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수술하지 않아요. 조금만 절개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의 경험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쓴 논문도 있고 다른 선생님도 쓴 논문도 있고 국제학술지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주로 제가 쓴 논문이지만 이거 이외에도 지금은 거의 20편 이상 세계적으로 내시경 보조 유합술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점점 그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척추 전방 전이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까지는 안 하지만 엑스레이를 권유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 초기가 진단됐다면 운동이나 재활,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돼요. 특히 운동 재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더 어긋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꽤 진행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진단됐다 하더라도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재활 치료, 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주사 맞고 잘 지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절대 수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너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이제 저도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핀 안 넣는 수술부터 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척추 불안정성이 있거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할 때 뼈가 덜거덕 어긋나거나 2단계 이상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이제 점점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더 어긋나는 소견이 보이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유합술을 고려하셔야 된다. 하지만
요즘은 최소절개 수술법, 내시경 또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저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수혈로 수혈하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척추 전방 전이증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20분 넘게 환자를 봤는데, 오늘 이거를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지방에서부터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 제가 오늘 7분 정도 진료를 했고요. 그 중에 3분은 수술하실 필요가 없었고요. 4분은 너무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2분은 단순 감압술이 필요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2분은 너무 심해서 이거는 유압술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환자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사실 내시경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명드렸거든요. 척추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람의 살쾡이님께서 척추가 안 좋으면 다리가 저릴 수 있나요? 종아리가 저린 이유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에서 종아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저릴 수 있거든요. 종아리 부위가 저리는 경우는 거의 4, 5번이에요. 4, 5번 쪽 신경이 또는 5번 천추 1번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저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안 좋은 경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종아리만 저리는 경우는 그 정맥류 있죠. 하지 정맥류.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맥류는 좀 심하면 밖에서 보이거든요. 꼭 굳이 초음파 안 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보시기 힘드시면 가족분한테 좀 불룩 나온 꾸불꾸불한 그런 그 정맥이 보이는지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속 안에서 보이는 경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이 정맥 초음파를 하면 이제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일으킬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최초에 생겨서 이게 심해지면은요, 그때서 협착증이 동반이 되고요. 척추 불안정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리가 삐걱거리는 분은 디스크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뭐 아주 드물게는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먼저예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긴 이후에 협착증이 오고 그 부분에 불안정성이 있어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게 더 맞는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불안정성의 원인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워낙에 허리가 약하신 분이 있어요. 관절의 퇴행성 변화도 빨리 오고 디스크가 약해지고, 이래서 이제 척추 불안정성 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척추뼈가 어긋나는 전방 전이증이 오는데, 가장 우리가 의사로서, 그러니까 환자로서 그냥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근육이 약해지면 그게 가속화가 되거든요. 이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좋아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코어 근육 이런 것도 하고요. 허리 이 근육을 전반적으로 키워주게 되면 불안정성을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불안정성을 사실 더 좋게 해줄 수도 있어요. 뱃살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도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배가 나오는데, 배가 나오면 허리에 곡선이 더 악화가 되거든요. 로도시스라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나와요. 뱃살 빼야 돼요. 이거는 사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후만 변형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자기와 의지가 상관없이 뱃살이 늘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임신했을 경우에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가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배가 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신성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임산부님께서 굉장히 힘든 게, 안 그래도 아기 때문에 입덧부터 되게 힘들잖아요. 아파도 약도 못 먹는 상황인데 허리까지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만삭이 되면.
그러면 그게 임신성 허리 통증이 있어요. 임신성 허리 통증은 갑자기 내가 원치 않게 갑자기 체중도 불고 내 아기가 커가면서 허리에 이제 이 후만 변형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면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뱃살이 심하게 나온 사람은 허리가 충분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디스크나 여러 가지 협착증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뱃살이 있는 분은 뭐 식스팩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2, 3kg 정도만 빼줘도 허리 통증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시다. 이거는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는 부분에 중심성 협착조는 추간공 협착증이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불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왼쪽만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까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허리를 똑바로 펴는 각도의 자전거도 상관은 없는데요. 사실은 허리를 약간 숙여주면은 훨씬 운동할 때 편해지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허리를 숙이면서 완전히 이렇게 타시긴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약간 허리를 숙이면서 타는 자전거가 더 낫고요. 완전히 자전거를 새로 시작하신다면 사실 잘 권유는 드리진 않아요. 이제 와서 자전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실내 자전거를 한번 해보시고 실내 자전거 운동을 했더니 내가 훨씬 증상이 좋아지시고, 왜냐면 자전거 운동은 코어 근육에 좋거든요. 허리를 약간 숙여서 실내 자전거를 좀 해보시고 내가 이걸 했더니 너무 좋다 하시면 실외에서 타십시오. 네, 타보시고요. 빌려서 몇 번 좀 타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이미 자전거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약간 숙이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이나믹 엑스레이는요, 말이 사실 거창해서 그렇지 허리를 숙였다 폈다 찍는 거라서 정형외과 의원급에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활의학과, 일반 신경외과 의원, 정형외과 의원, 신경외과 의원,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다 찍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때 MRI를 고려하셔도 되고요. 전방 전이증으로 유압수를 하셨고요. 핀을 4개 박습니다. 왜 그러냐면 삽입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신경을 피해서 이렇게 양쪽 추경이라는 부위에 이제 삽입하는데, 이건 영구적이에요. 왜냐하면 핀의 재질은 타이타늄입니다. 티타늄은 가장 생처 친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티타늄 안경이니 또 무슨 이렇게 여성 속옷에도 이렇게 티타늄을 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인데 그건 영구적으로 두셔도 절대 상관이 없어요. 골절 때문에 심은 피는 가끔 빼기도 하는데요. 전방 전이증으로 심은 피는 빼지 않고 영구적으로 둡니다. 그 부위에는 절대 문제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걸 또 설명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핀으로 고정을 하면 위아래 부위가 또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적어도 그 핀 넣은 핀은 영구적이고 굳이 뺄 필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수액 탈출증도 같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슈도 디스크 벌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디스크가 어긋난 부분에 슈도 디스크 벌징이라 그래서 디스크가 불룩 튀어나오게 보이고 그게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 수액 탈출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에 불안정을 하면 계속 이 디스크에 로딩이 가잖아요. 디스크가 이렇게 일정한 힘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미끌리는 거예요. 거기가 자꾸 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스크 탈출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방 전이증이 있어서 내가 알고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잘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통증이 확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경우는 갑자기 디스크 탈출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수액 탈출증이 같이 있거나 새로 생길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은 그 털부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숙님께서 척추측만증이 있고 골다공 공증,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다행히 신경은 안 눌려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신경 써서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이런 말씀까지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죠. 무뚝뚝하게 수술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마시라. 다음 환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심한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다 하시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은 허리를 혹사를 하게 되면 지금 다행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경이 눌리는 척자 전방 전이증 또는 신경이 눌리는 척추 측만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이 돼 있고 또 뼈도 약해져 있는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심해지면 좀 큰 수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이 다행히 안 눌려서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심한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거운 거를 막 든다든지 운동이나 이런 건 다 하시고요.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막 대청소를 한다든지 막 가구 옮긴다고 뭐 가구 배치 새로 한다고 막 옮긴다든지 이런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일상적인 일은 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크게 일하지 마시라는 걸 봐서는 좀 불안불안한 단계이신 것 같아요. 예. 운동하시고요. 그냥 집안일 그냥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혜님께서 운동이나 재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강의 준비할 건데요. 재활에서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수영, 걷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됐어요. 김경자님께도 이제 답변이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수영하고 걷기가 허리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허리에 좋은 음식이 뭐냐? 허리에 좋은 음식만 드실 거예요? 간에 좋은 음식 드셔야죠. 치매에 좋은 음식 드셔야죠. 어깨 관절에 좋은 음식 드셔야죠. 피부에 좋은 음식 드셔야죠. 그거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렇죠? 위에 좋은 음식 드셔야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저는 사실 요새 종편을 들으면 생전 의대 때 배워보지도 않은 이상한 무슨 오메가 무슨 베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밸런스 있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평생 허리에만 좋은 음식을 먹을 거냐? 예? 그러면 간에 좋은 음식이랑 치매에 좋은 음식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럼 하루에 먹어야 될 반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신경 쓰시되 골고루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허리 운동만 하실 거냐? 척추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걷기나 수영이 허리뿐만 아니라 관절에 너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나 수영을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허리에 대한 운동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허리 코어 근육을 조금 더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참 제가 여기서 동작하면서도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재활에서 그러니까 사실 도수치료나 운동치료 하는 병원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10번, 20번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만 가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PT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PT 받으시는 분들, 생활체육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PT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허리 코어 근육에 대한 PT를 좀 받고 싶다고 하시면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리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그다음에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좀 더 허리에 신경 쓰신다면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부지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운동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털부지님께서 올렸던 그 자세를 했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면 굳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운동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나에게 맞는 운동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자세가 누가 이걸 했더니 좋았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다 따라 하실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경험상 많이 나는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됐는데 이 제가 봐서 올리신 이 내용은 괜찮아요. 하셔도 되는 운동이라고 저는 충분히 허리 자세를 교정해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운동만 고집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이 자세를 했더니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억지로 참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거는 괜찮은 자세가 맞습니다. 근데 억지로 막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늘 그래도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뭐 구독도 좋지만은 이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토크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척추 이외에도요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도 조금씩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모 연예인이 프로포폴 이런 거 남용 그 치료하던 의사도 프로포폴로 걸렸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의료 얘기 있죠. 예. 제가 척추 의사이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끌 만한 그 시사적인 의료 내용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본 강의에 앞서서 한 5분, 10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척추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비욘디 채널에 오셔서 경청해 주시고 질문 올려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